안녕하십니까. 지리산의 정기와 장인어른의 지혜를 기록하는 솔채훈입니다. 지난 4화에서 우리는 비극의 현장이었던 방곡이 사실은 천하의 명당이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을 딛고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과 가사는 모두 불타버렸고 가족 11명 중 8명을 잃은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혈육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8살 소년에게 남겨진 것은 가혹한 이별과 천의 고아라는 시린 이름표뿐이었습니다. 총알이 박혔던 상처는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방곡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움막을 지어 겨우겨우 살아갈 채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8살 소년은 결국 거리로 나서 동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천의 고아의 얄궂은 인생 역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 다시 큰아버지 댁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 큰어머니의 매운 매질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큰어머니의 눈빛, 전신을 휩싸는 두려움, 종아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책 103페이지에서 그때의 회초리 통증은 병원에서 뼈를 깎는 수술을 받을 때보다 더 쓰라렸다고 적으셨습니다. 매질은 쉬지 않았고 소녀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소녀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컥컥 차올라도 마구 내달렸습니다. 산 중턱 바위 틈에 쓰러져 소녀는 가슴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가슴으로만 엄마를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소년 앞에 큰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놈아, 네가 도망가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리 오너라. 괜찮다니까 이 큰애비가 말려주마. 집에 가서 큰어머니께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소년은 큰아버지께 엎어져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다시는 안 그럴게예. 큰아버지는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춘식이 착하지. 어서 내려가서 저녁 먹자. 큰아버지는 언제나 소년의 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꾸지람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인자한 마음에 소년은 이를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가슴의 통증은 회초리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고마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8살의 어느 날 소년은 아련한 기억 속에만 있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군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을 고향에 와서야 처음 아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국군 소위이셨기에 처참한 이 상황에 더욱더 분노하셨습니다. 소년은 어색하게 아버지라고 처음 불러보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담하게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같이 살자라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다시 전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소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비는 똑똑하고 용기가 출중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다. 소년은 그 말을 믿고 한 해, 두 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에 접어든 소년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압박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고 유명한 무속인도 여러 명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세였습니다. 1979년 8월 24일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까무러치듯 잠이 든 찰나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뿐이 아니다. 어쩌면 그토록 찾던 아버지가 동작동 국립묘지 어딘가에 이름 없는 비석으로 누워 계실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장인어른께서는 곧장 국립묘지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장에서는 연고지의 사망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전우들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어 안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소위라는 장교 신분이었기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이곳에 모셔졌을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국립묘지를 찾아가 뒤진 지 일주일. 마침내 정찬조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동작동 국군묘지 12월 311번 묘비에는 1954년 3월 3일 육군 소위 정찬조 양주에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날 그 차가운 묘비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30여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통안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30년 만에 이름 모를 골짜기의 흙이 아닌 동작동 국립묘지 12월 311번이라는 숫자 뒤에 누워 계셨습니다. 비록 서류상에는 행정착오로 전사가 아닌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기록되어 유족으로 인정받기까지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지만 소녀는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만으로도 땅을 치며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비석 앞에서 오열하던 그 청년은 이제 80대 노학자가 되어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장인어른 정재원 회장님께서는 그 가혹한 세월을 거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운명은 우려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열고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극의 현장이 명당이 되고 총탄에 쓰러진 고아가 자신의 삶을 꿋꿋이 읽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철학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록의 바탕이 신운명 책의 생생한 원문과 장인어른 정재원 회장님의 원에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모든 기록을 정성껏 담아 두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리산의 너른 품에 있는 이곳 산청 솔채운 펜션으로 오십시오. 장인어른의 삶과 지혜가 깃든 이 땅에서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셨다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며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곳 산청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아름답게 꽃피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